안녕하세요. 고준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강시성의 중년의 선비가 살고 있었다. 부유한 살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로 넉넉한 강시성비는 소짝을 준 논밭을 살피다 집에 돌아가는 중이었다. 집을 나설 때만 해도 흐리던 하늘이 어느새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했으며 내리는 비에 실려오는 바람이 선선하였다. 강선비는 이 비 그치면 선선한 가을이 오겠구나 생각했다. 점차로 옷깃에 비가 스며드니 한기가 느껴졌다. 이렇게 가을이 오기 전 마음이 따뜻하고 착한 아내가 어린 남매를 남겨놓고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나버렸다. 혼인 후 아이를 염원했지만 그 즐거운 소식은 아내가 출산할 나이를 좀 지나서 찾아왔다. 아내와 강선비는 늦은 나이에 얻은 아이들을 너무나 소중히 여겼으며 단란한 가정은 강선비에게 늘 최고의 안식처였다. 그러나 호사다마라였던가 아이들이 걸음마를 떼고 지낼 만한 무렵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은 이후로 아내의 건강이 안 좋아지더니 그만 괴질에 걸려 이별하였다. 예기치 못한 황망한 상황에 강선비는 이 모든 일이 꿈이길 바랐다. 하룻밤 지나면 사랑하는 아내가 예전처럼 올 것만 같았으며 슬픔은 그리움을, 그리움은 또 슬픔을 낳았다. 이렇게 강선비가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매일 때 우연한 계기로 어린 자식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강선비는 정신이 번쩍 났고 아직 어린 자식을 보살필 궁리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부처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처에 비해 얼굴도 예쁘고 맵시도 있는 몰락한 양반가의 딸을 부처로 맞이한 강선비는 어느새 새로 맞은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잊지 못할 것 같았던 전처를 기억 속에서 떠올리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아름다운 자태가 주는 즐거움도 몇 달, 몇 해가 지나니 서서히 사그라졌고 보이지 않던 후처의 행실이 전처와 비교가 되기 시작했다. 넉넉한 성품도 아니었고 살림을 살뜰히 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강선비가 긍지오겹이라 여기는 전처 소생의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도 변하기 시작했다. 여러 해가 흘러도 둘 사이에 자식이 생기지 않자 부처는 전처 소생의 아이들이 새로 태어날 수도 있는 생명의 기운을 방해해서 그렇다며 그 탓을 아이들에게 돌렸고 아이들을 구박하기 시작했으며 심지어 남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 주기까지 했다. 특별한 낙이 없는 후처는 자신의 몸치장하기에 바빠 값비싼 장신과 옷들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살림은 늘 뒷전이었다. 또한 전처가 쓰던 살림살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전처와 같이 사는 느낌이 들어 전처의 흔적을 없애고자 부처는 전처가 쓰던 살림살이를 거의 바꾸고 새로 장만하였기에 가세가 희청할 지경이었다. 강선미는 옆에서 후처를 지켜보며 어린 후처가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그리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아직은 가세가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니 그냥 넘어가 주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전처소생의 어린 자식들을 험하게 대하니 더는 참을 수가 없게 되었다. 툭하면 아이들을 향해 소리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그것도 성에 차지 않으면 학대에 가까운 매질을 하였다. 가여운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사랑채에 있는 강선비의 귓가에 맹맹거려 가슴이 아파왔다. 그리하여 강선비가 아내에게 찾아가 하소연하듯이 말했다. 부인, 아이들이 아직 어려 서툴기 마련인데 어찌하여 그리 타박을 하시는 게요?
혹여 전초소생이라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간 건 아니요. 조금 지켜보며 자애롭게 아이들을 훈육해도 되지 않겠소. 서방님, 어찌 그리 서운한 말씀을 하신지요. 비록 제 몸으로 낳지는 않았으나 제가 어미인 것이 분명한데 아이들 훈육에 뭐 그리 참견하시는 geb니까? 형님이 생전에 아이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버릇이 없어서 제가 바로잡으려는 것뿐입니다. 아이들을 망치지 않으시려거든 모른 채 하십시오. 이 말에 강선비는 말문이 막혔고 그 이후로도 참견을 하면 일이 되들었고 몇 날 며칠을 신세 한탄하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울어대며 억지를 부리는 통에 강선비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다. 이후로 강선비는 부처의 행실을 참아내는 것이 어려웠으며 집안에 머무는 것조차 힘이 들었다. 강선비는 한숨마저도 숨죽여 내쉬어야 할 정도로 부처의 눈치를 보아야 했으며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부처와 부딪힐 일이 엄두가 나지 않아 못 본 채 하게 되었다. 자연히 강선비는 켜켜이 마음에 우라가 쌓이고 말았다. 부처를 얻은 것도 한 번 더 단란한 가정을 꾸려 어린 자식을 잘 키우기 위한 부분이 컸었는데 강선비의 생각과 달리 일이 꼬이는 것이 답답하였다. 그리하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답답한 심정을 풀어볼 요량으로 전답을 살핀다는 핑계를 대고 밖으로 자주 나와 다니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답답한 마음에 습관처럼 걷다 보니 어느덧 발길은 선산으로 향했고 여러 생각으로 한참을 걷는 중에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게 되었다. 선산이 지척이라 제각 아래에서 비를 피할 마음에 급하게 발걸음을 재촉하게 되었고 빨리 갈 요량으로 길이 나지 않은 풀숲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그만 땅이 푹 꺼지며 몸이 쑥 아래로 내려가더니 깊게 뚫린 구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 한참을 빨려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둥그렇게 솟은 어느 초가집 지붕이로 떨어진 듯하였다. 급작스레 당한 일이라 강선비가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 아래에서 웬 놈이냐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사내가 올라와 우악스런 손으로 강선비를 끈으로 칭칭 동요매 끌고 내려갔다. 강선비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백발이 성성한 하인이 낯이 있다는 생각에 기억을 더듬으니 어릴 적 자기 집 하인이었던 것이다. 아니, 여보게, 나를 못 알아보겠는가? 내 강씨 집안의 장자라네. 아니, 그럼 옛날 그 코올리게 도련님이 일이 중년이 되신 겁니까요? 노인은 놀랐으나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다가 이내 방 안으로 들어가 누군가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 그러자 십수년 전에 돌아가신 강선비의 부모님들이 버선발로 뛰어나오시는 것이 아닌가. 아니 얘야, 네가 어찌 여기까지 온 것이냐? 혹여 절명한 것이더냐? 강선비가 통곡하는 부모님을 가까스로 달래며 그날 일을 소상히 고하자 어머니가 안심하고 반기며 말했다. 그랬던 것이구나. 세상 희한한 일도 다 있구나. 아 참, 네가 만나보아야 할 사람이 있구나. 나를 따라 안채로 가졌구나.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강선비가 안채로 들어가자 방 안의 전처가 다섯 곳이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강선비는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가자 전처가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몸을 피하며 말했다. 에그머니나, 웬 남정네가 부녀자에게 함부로 달려드는 게요. 썩 물러가시오. 강선비는 자신을 낯설어하는 전처의 모습에 덩달아 놀라고 당황하여
그 자리에 멈칫하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옆에서 지켜보던 어머니가 급히 아들에게 이승에서 부처를 얻었느냐고 물었고 그렇다고 답하자 안타까워 말했다. 에휴, 그랬구먼. 얘야, 이승에서 남편이 상처하고 부처를 맞으면 저승의 전처는 이승의 남편과 부부의 정이 끊어지고 남편을 기옥 속에서 지워버리게 된다지 뭐냐. 그래서 이런 것이란다. 이리 말하고 어머니가 전처에게 이러한 이치와 강선비가 이승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차분하게 일러주었다. 찬찬히 듣던 전처는 아이들이란 말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고 남편에게 다가와 이승에서 아이들이 어찌 지내는지 물었다. 강선비는 전처가 마음 아파할까봐 돌려 말할까도 생각했으나 고인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도리가 아닐 듯 싶어 부처가 아이들을 모지게 대하여 자신이 고민이 많다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전처는 통곡하며 서글프게 울었다. 강선비는 미안한 마음에 몸둘 바를 몰랐으며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아버지가 책망하듯 아들에게 말했다. 어허, 무릇 아이들을 생각하여 새어미를 들였다지만 정작 네 욕망을 채우려고 마음씨나 댐댐이는 살펴보지 못하고 외양만 번듯한 부처를 들였구나. 이 모든 것이 너의 허물로부터 비롯된 것이니 누구를 탓하겠느냐. 여보 영감, 지금 아들 걱정할 때가 아니오. 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해야 후사를 잇고 집안이 번성할 터인데 이를 어찌하오. 이에 아버지가 한동안 생각하더니 현숙한 며느리가 그 일을 감당할 만하다고 하자 어머니가 며느리가 저승에 갇혀 혼령이 되었는데 어찌 그 일을 감당하겠느냐고 한탄하니 이어 아버지가 계책을 말했다. 어허, 우리가 후치의 혼을 붙잡아와 여기서 함께 지내며 다시 가르치고 대신에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이곳을 잠시 나가 후치의 몸에 들어가는 방도가 있다오. 손주들이 장성하여 혼례를 올릴 때까지만 연숙한 며느리가 후치의 몸을 빌려 아이들을 돌보게 하고 왜 다시 후치의 영혼을 자기 몸에 되돌려 준다면 필시 집안의 훗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 싶소. 이에 며느리가 어찌 오랜 동안 시부모님을 모셔왔는데 매정하게 떠날 수 있느냐며 떠나려 하지 않고 슬피 울며 버텼다. 아가, 네가 이제껏 이 두 늙은이를 봉양하느라 도리를 다하였다만 이승에 두고 온 아이들을 잘 보살피는 것 또한 도리라 할 것인데 어찌 이곳에서의 도리만 우선할 수 있겠느냐. 잠시 이별이라 생각하고 다녀오려무나. 시어머니가 이리 설득하자 며느리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남편 강선비를 따라 나섰다. 강선비는 아내를 데리고 자신이 떨어진 구멍으로 부모님이 놓아준 사다리를 타고 지상으로 올라갔다. 부부는 구멍을 통해 부모님들과 손을 흔들어 이별하고 집으로 서둘러 향했다. 부부가 집 앞에 다다르자 아내의 영혼이 갑자기 안채 쪽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졌고 이어서 아이들이 강선비를 보자 억울하게도 새어머니가 자신들을 야단친다고 하며 울며 뛰쳐나왔다. 아이들을 마주 대하는 강선비는 이 말을 듣고 두 눈을 질끈 감았는데 갑자기 뒤이어서 평소와 다른 부처의 목소리가 들렸다. 불쌍하기도 해라. 내가 너희 곁을 떠난 지 고작 몇 해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피골이 상접하였구나.
강선비가 보기에 분명 외양과 목소리는 후처의 것이었으나 표정이나 음색이 평소의 후처와는 다르게 부드러웠다. 강선비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더욱 놀랐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꾸짖었던 새어머니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 어리둥절하고 놀라서 뒷걸음질을 쳤다. 이에 강선비는 아이들을 어루만지며 비록 몸은 새어머니의 몸이나 그 영혼은 돌아가신 생모의 영혼이라고 차근차근 설명했다. 이 말을 듣고 아이들이 반신반의하는 모습으로 서 있자 전처의 영혼이 깃든 부처는 아이들을 와락 껴안으며 볼을 비볐다. 아이들은 비로소 자신들의 생모인 걸 느끼고 눈물을 흘리며 생모에게 달려가 껴안았다. 오랜만에 가족 상봉이라 서로를 한참 동안 부둥켜 안고 있던 중에 아내가 아이들을 찬찬히 바라보며 살펴보더니 딸아이에게 자신이 생전에 만들어준 머리꽂이를 안 하였는지 묻자 딸이 아버지가 새어머니 머리에 꽂아주었다고 했다. 이어서 아들에게는 자신이 생전에 수놓아준 비단 허리띠는 어찌 매지 않았는지 묻자 이 역시 아버지가 새어머니에게 머리띠로 메어주었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 아내는 기가 막힌 듯 물건들을 아이들에게 다시 돌려주며 남편을 쏘아보며 말했다. 서방님, 이리 처신을 하였으니 새어미가 아이들을 홀대한 것이 아니겠는지요. 남편 강선비는 아내를 차마 쳐다볼 수 없었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아내에게 용서를 구했다. 이어서 아내가 살림을 이것저것 살펴보니 정돈되어 있지 않고 어수선하였다. 연이어 장롱을 열어보니 값비싸고 화려한 비단옷 일색이었기에 통탄하며 남편에게 말했다. 서방님, 어찌 멀쩡한 옷들을 죄에다 버리고 형편에 맞지 않는 값비싼 비단옷들만 남았단 말입니까? 아니, 부인, 화려한 비단옷이 어떻단 말이오? 보기에 좋은 떡이 맛있다고 새 옷이 헌 옷보다 낫지 않겠소? 아니, 멀쩡한 옷들이기에 입기 불편함이 없었을 텐데, 아휴, 사내들은 늘 새롭고 화려한 것에만 현혹되는군요. 아, 그것이...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고 식은땀을 흘리며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어 아내는 정원에 나무며 집안 곳곳에 남은 자신의 흔적을 부처가 헤집어 놓은 것 보고 한숨 지었으며 부처가 이러하니 가족들이 제대로 먹지 못했으리라는 생각에 속히 물을 깃고 밥을 지으며 찬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을 잠시 멈추고 쉬라고 말하자 아내가 아궁이에 장작을 집어넣으며 한숨 섞어 말했다. 비록 이 몸에 제 영혼이 들었으나 몸은 어여쁜 후처의 것이니 이리 챙기시는군요. 일찍이 제가 이 집안에 시집온 이후로 늘 해왔던 일인데 그동안 서방님이 한 번이라도 쉬엄쉬엄 하라느니 걱정 한마디 하신 적이 있었는지요? 그것이... 내심 아내의 말이 맞는 듯했고 순간 자신이 지난날 아내에게 너무 무심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들자 강선비는 아내 앞에서 더 이상 한마디 답도 할 수 없었다. 잠시 후 아내가 미소 지으며 다가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다. 서방님, 시부모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저 역시 원에서 예까지 따라왔는데 어찌 서방님의 잘잘못을 들추어 시시비비를 따지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일관하겠는지요. 집안이 흐트러진 모습을 보고 속상한 마음에 일순간 켜켜이 쌓였던 서운한 감정이 드러난 것이니 양해해 주셔요. 또 이리 제 속내를 털어내야 서방님도 저를 이해할 수 있고 저 또한 홀가분한 마음으로 잠시나마 엄마이자 아내의 역할을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비록 한정된 시간이지만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화목하게 가정을 잘 꾸려나가 보도록 해요. 서방님. 이렇게 전체의 영혼이 깃든 아내는 살림을 제자리로 되돌려 살뜰히 챙겼고 아이들에게도 지극정성을 다해 가족이 화목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장성하니 각자 훌륭한 배필을 맞아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머리에 흰머리가 희끗희끗 내려앉기 시작한 부부는 서로 마주 앉았다. 여보, 지난밤 꿈에 시아버님께서 나타나셔 이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연은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이 말을 듣고 강선비는 화들짝 놀라며 아내를 만류했다. 아니 부인, 이제껏 흐트러진 집안 살림을 바로잡고 자식들이 가정을 꾸렸는데 더 좋은 세상을 살아보아야 하지 않겠소? 어찌 나를 두고 회정이 떠난단 말이오. 야속하구려. 여보, 당초에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허물고 이곳으로 다시 온 것은 불쌍한 어린 자식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함이니 이제 제 소임을 다했습니다. 이리 떠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니 너무 슬퍼하지 마셔요. 새로 맞은 아내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고 부디 무병장수하셔요. 아내의 말을 듣자 강선미는 눈물이 앞을 가려 차마 아내를 쳐다보지 못하고 통곡하였다. 한참 후 눈앞에 아내가 보이지 않아 뒤돌아보자 아내가 다소곳이 드러누워 숨을 쉬지 않았다. 강선비는 미동조차 하지 않는 아내를 붙잡고 목 놓아 울다가 일순간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숨이 멎은 듯 했던 아내가 일어나 앉아 온 매무새를 가다듬은 후 남편 강선비를 보고 말했다. 서방님, 이제 형님의 영혼은 저승으로 돌아가시고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강선비는 10여 년 전 듣던 까랑까랑한 부처의 예전 목소리가 들리는지라 옛일이 떠올라 앞일이 아득하여 입술이 파래지고 사색이 되었다. 이에 아내가 음성을 부드럽게 하여 이로하며 다짐하듯 말했다. 서방님, 저를 대하고 이리 놀라시니 지난날 제 허물이 컸습니다. 지난 10수년 동안 시부모님 모시며 많은 것을 배우며 깨달았어요. 지금부터는 형님께서 닦아놓으신 길을 흐트러짐 없이 이어가며 자애로운 어머니로 또 현숙한 아내로 새 삶을 살아가겠어요. 지난 저의 허물에 용서를 구합니다. 서방님. 부처의 영혼이 들어간 아내는 남편을 이리 안심시키고 함께 사는 아들에게도 부드러운 음성으로 지난날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했으며 자신의 다짐을 얘기하자 아들 역시 생모를 마주 대하듯 말했다. 어머니, 비록 지난 10수년간 친어머니께서 저희들을 보살펴 주셨다고 하나 어머니의 육신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온데 어찌 저희가 친모와 계모를 구분지어 지난 허물을 마음속에 간직하겠는지요. 지난 일은 모두 떨쳐버리시고
우리 가족 행복하게 지냈으면 합니다. 이런 말이 오고 가며 두 모자와 강선비는 서로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고 변함없는 따뜻한 정을 이어가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옛날 어느 거울에 반듯한 용모에다 어려운 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이 착한 양시성의 선비가 있었다. 양선비가 아버지 묘소 근처 움집을 지어 산소를 돌보고 매일 공양을 드리는 시묘살이를 한 지 언 3년이 다 되어갔다. 탈상을 얼마 앞둔 양선비는 문득 선선한 바람과 함께 아름다운 노을이 산등성 넘어 걸릴 때면 많은 추억과 생각들이 마음속에 일어났다 사라지곤 했다. 3년상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지만 심효살이도 이제 곧 끝나가니 자신과 혼례를 앞둔 얼굴도 모르는 정원자는 어찌 되었나 궁금해지기도 했다. 기실 3년 전 양선비는 근처 마을에 벼슬살이하는 박씨 집안의 큰딸과 정혼을 하고 며칠 뒤면 혼례를 올리기로 했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랑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이었다. 당시 유교적인 전통 관습에 따라 양반가의 외동아들인 양선비는 3년의 심효살이를 하게 되었으며 자연히 혼례는 심효살이가 끝난 3년 뒤로 미뤄지게 되었다. 이렇게 하루하루 충실하게 심효살이를 마치고 양선비는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아들 얼굴을 본 어머니는 아들 양선비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아들아, 지난 3년 동안 애썼다. 이제 너와 정원한 박씨처자와 혼례를 올려 대를 이을 일만 남았구나.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양선비는 그동안 지치고 무거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했고 정원녀 박씨 집안의 소식을 사방으로 알아보았다. 3년이 흐른 뒤라 정원녀의 아버지는 아주 멀리 떨어진 작은 고을에 현감직을 제수받아 지내고 있었다. 양선비는 신부댁의 소재를 파악하자마자 급히 혼례를 올리러 가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띄었고 신부댁 역시 기다려왔던지라 속히 오라는 답신을 보내왔다. 양선비는 지난 3년간의 심효살이로 건강이 많이 나빠졌지만 신부를 보고 싶은 마음과 오매불망 3년을 기다린 신부에게 더 기다리게 하는 것도 도리가 아닌 듯하여 간단히 행장을 꾸려 홀로 길을 떠났다. 하지만 몸을 추스를 겨를 없이 급하게 길을 나선 탓인지 양선비는 신부댁으로 가는 도중에 그만 몸에 탈이 나고 말았다. 가까스로 근처 주막을 찾아 들어갔으나 곧바로 쓰러져 의식을 잃고 드러눕게 되었다. 일어나 가야 하는데 헛소리를 연신내는 양선비의 곁을 지키는 사람은 주막 주인 네뿐이었다. 어허, 이를 어쩌나 이리 정신을 못 차리니 사는 곳을 물어야 가족들에게 알 텐데 참 이러다 초상 치르게 생겼네 그려. 이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양선비는 비몽사몽간의 스산한 분위기에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를 맞이했다. 창백한 얼굴에 검은 도포를 입은 사내는 양선비를 따라오게 하여 지상세상이 아닌 듯한 낯선 궁궐로 데리고 갔다. 궁궐로 들어가자 양선비는 커다란 왕좌에 앉은 지엄한 모습의 염라대왕 앞에 끌려갔다. 염라대왕은 양선비에게 이름과 사는 곳을 묻고는 양선비의 대답에 깜짝 놀라며 옆에 있던 저승사자를 호되게 부짖었다. 이놈, 강촌마을 사는 강선비를 데려오라 했거늘 어찌 양선비를 데려온 것이더냐. 몸이 식기 전에 속히 양선비를
이승으로 돌려보내거라. 염라대왕의 호통에 저승사자는 서둘러 양선비를 데리고 궁궐문을 나섰으며 심사가 뒤틀렸는지 건성으로 이승으로 가는 길을 일러주고 볼일을 보러 간다며 뒤도 안 돌아보고 사라졌다. 양선비는 얼떨떨하였으나 저승사자가 일러준 길을 나서는데 누군가 양선비를 지척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양선비가 뒤돌아보니 다름 아닌 옛 친구인 한선비였다. 이승을 먼저 떠난 친구를 이리 저승에서 보게 되니 양선비는 반가웠고 그간의 일을 얘기했다. 친구 한선비 역시 반가움에 지난 얘기를 나누었는데 지금은 죽은 자의 두 번째 7일간을 관장하는 초광왕의 궁에서 말단 벼슬인 녹사로 있으며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초강을 건너는 것을 감시하는 일을 한다고 했다. 어허, 그랬던 괴로구먼. 무심한 저승사자 같으니 자네는 속히 강을 건너 이승으로 가야 하니 내 길을 안내함세. 가끔씩 엉뚱한 곳으로 가는 바람에 기회를 놓치는 수가 있다네. 가는 길에 그간 못다한 얘기도 마저 나누세나. 마침 갈 길이 막막하던 차에 친구의 제의를 받자 양선비는 기뻤으며 오순도순 친구와 얘기를 나누며 길을 갔다. 한참을 가던 중에 양선비는 화려하게 수놓은 창과 문이 연이어 있는 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문 앞에는 어여쁘게 치장을 하고 처자들이 대범하게도 길손들의 눈길을 피하지 않은 것이었다. 양선비는 저승에서 보기 힘든 모습이라 생각되어 친구에게 묻자 친구 한선비가 말했다. 이곳은 향분지옥이라는 곳이라네. 이승에서 관직에 있는 부모가 가렴 죽어는 하였으되 법망은 피해 그 죄를 받지 않을 경우 그 금지옥엽다를 이리 데려와 웃음을 팔아 부모의 죄값을 대신 받도록 하는 곳이라네. 지금은 이리 화려하게 치장을 하였으나 이 여인들은 이승에서는 정숙한 양가집 기수들이었다네. 어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불쌍하구먼. 이를 듣고 안쓰러운 마음에 양선비가 혀를 끌끌 차고 있을 때 어느 나이든 여인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 친구 한선비와 아는 사이인 듯 다가와 안부를 물으며 들어오라고 소배를 잡아끌었다. 양선비와 친구가 문 안으로 들어서자 바깥보다 많은 미인들이 있었으며 친구 한선비를 익히 아는 듯 모두들 아는 체하며 미소로 환대했다. 이윽고 녹색 옷과 홍색 옷을 입은 어여쁜 처자들이 두 사람을 맞이했고 진수성찬이 차려진 가운데 둘러앉았다. 그런데 친구 한선비가 흥을 돋우기에 노래 한 곡절을 청했으나 서로 미루느라 여인들끼리 다툼이 일어났다. 두 선비가 황급히 여인들의 다툼을 중재하고 화해를 시켜 간신히 자중이 조용해졌다. 다시 잔치가 벌어진 가운데 밖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렸고 호기심에 두 선비가 내다보았다. 방금 저승사자가 한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머리는 산발한 채 소복을 입고 있는 여인이 세상 떠나갈 듯 구슬프게 흐느껴오니 무심한 저승사자가 여인을 나무라고 있었던 것이었다. 비록 머리는 산발한 모습이었으나 언뜻 보이는 여인은 한눈에 봐도 아름다운 미모에 양반가의 규수인 것처럼 단아한 자태를 지녀서 양선비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더구나 양선비는 끌려온 규수에게 묘한 끌림을 느꼈기에 여인에게 다가가 달래듯 어느 집 처자인지 물으니 여인이 자신의 정원녀 방랑자임이 밝혀졌다. 서로 정원한 사이임을 확인하고는 여인이 서름에 복받쳐 더욱 많은 눈물을
흘렸다. 양선비는 황망하여 어찌된 연유인지 여인에게 재차 물었다. 낭자, 참으로 참담하구려. 어떤 잘못을 하였기에 저와의 혼례를 앞두고 이리 저승으로 불려왔단 말이오. 도련님, 그간 저는 저승에 올 일이 없었사온데 부친께서 부정한 돈 800냥을 받고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으시어 그 대신 제가 죗값을 받아야 한다며 이리 끌려왔습니다. 저는 억울할 뿐입니다. 제발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요. 양선비는 정원효의 사정을 알고 답답하여 친구 한선비에게도 해결할 방도를 물었으나 한선비 역시 지가 한미하여 뾰족한 수가 없다는 답에 그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때 염라대왕을 지근에서 모시는 높은 벼슬아치가 들어와 여주인을 찾자 친구 두 사람은 급히 몸을 숨겼다. 숨어서 들어보니 벼슬아치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마침 새로 들어온 양선비의 정원녀를 찾는 것이었다. 주류의 주인은 정원녀에게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니 몸단장을 하라 일렀고 정원녀는 그 자리에 쓰러져 대성통곡을 하였다. 이를 숨어서 지켜보던 양선비 역시 울분을 꾹 참을 수밖에 없었다. 옆에서 이를 바라보던 한선비는 친구를 위해 자신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벼슬아치가 잠시 방으로 들어간 틈을 타 여주인에게 다가가 슬며시 말했다. 여보시게, 내 그간 이곳에 출입하여 자네의 곳간을 불려준 것이 얼마인가? 부탁이니 이 여인을 좀 빼돌려 주시게나. 내 낯을 보아서라도 어찌 아니 되겠는가? 내 사례는 섭섭치 않게 하겠네. 날이 아니되옵니다요. 오늘 오신 손님은 높은 벼슬을 하시는 분이라 어찌 셋내가 거절을 하겠습니까요? 이렇게 여주인과 친구 한선비 간의 실랑이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선비가 큰 결심을 한 듯 소매 속에서 귀한 보물을 여주인에게 은근슬쩍 내밀자 여주인이 낚아채며 얼굴에 금세 화색이 돌더니 잠시 후 벼슬아치에게 찾아갔다. 오늘은 손님을 받기 어렵다는 듯 벼슬아치의 귀에 대고 속삭이니 벼슬아치는 얼굴을 붉히며 휙 돌아서 주루에서 나가버렸다. 이제는 되었다 싶어 친구 한선비가 양선비의 소매를 잡아 끌며 이제는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속히 이승으로 떠나야 한다고 재촉했다. 이에 양선비는 차마 길을 나서지 못하고 자신의 정원녀에게 다가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내들 여인이 이리 생을 달리하여 욕된 상황에 놓였는데 내 어찌 이승으로 돌아가 편히 삶을 이어가겠는가? 이리 말하며 두 남녀는 서로의 손을 부여잡고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두 남녀의 애달픈 광경을 지켜보던 친구 한선비는 차마 양선비에게 길을 재촉할 수 없었기에 초조하게 서성이다가 달래듯 말했다. 여보게, 자네와 방랑자가 이리 저승에서 만난 것도 필시 하늘이 맺어준 인연에서 비롯된 듯 싶으이.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 며칠만이라도 이곳에서 부부의 정을 나누며 지내는 것은 어떠한가? 내 동쪽 끝방에 둘만의 자리를 마련할 터이니 잠시 머물다 훗날을 기약하세나. 친구의 이 말에 양선비는 천군만마를 얻은 듯 기뻤으며 친구의 말대로 동쪽 끝방에서 둘만의 화촉을 밝혔다. 이후로 며칠간 이들은 이곳이 저승이라는 사실을 잊을 만큼 꿈같이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으며
양선비는 이승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승사자가 찾아와 급히 정원여 방랑자를 수레에 태워가려고 했다. 친구 한선비가 급히 저승사자에게 다가가 연유를 묻자 방랑자의 부친이 800냥을 들여 관내의 여러 곳에 고을 백성들을 위해 저당을 세우려 한다는 보고를 받고 염라대왕이 고심 끝에 딸의 굴레를 면해주고 속히 이승으로 돌려보내라고 명했다는 것이었다. 한선비는 이 소식을 곧바로 친구 양선비에게 전하며 먼저 떠난 신부를 뒤따라 속히 이승으로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양선비는 자신 역시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친구를 따라갔고 한참을 걸어 동굴을 지나 자신이 머물던 이승의 주막에 이르자 자신을 도와준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이별했다. 멀리 사라지는 친구를 향해 손을 흔들던 양선비는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지더니 순간 눈을 떴다.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니 낯선 주막집 객방 안이었다. 몇 날 며칠 혼수 상태에서 갑자기 의식을 회복한 양선비를 대하고 주인네에는 신기해했으며 며칠에 걸쳐 몸을 회복한 후에 양선비는 주인 네에게 그간의 호의에 감사하며 셈을 치르고 다시 신부댁을 향해 길을 나섰다. 며칠 동안 길을 재촉한 끝에 드디어 양선비는 고을 현청에 들어갔고 정원여의 아버지 박형감을 대면했다. 박형감은 신랑 양선비를 반가이 맞이했고 사돈댁의 안부를 물으며 지난 얘기를 나누었다. 얘기를 나누던 중에 박형감이 돈을 내어 관내에 서당을 설치하기로 한 것을 양선비가 치하하자 박형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의아해하며 말했다. 아니, 여복의 사이, 어찌 자네가 아직 실행하지도 않은 내 속내를 안단 말인가? 이 말에 양선비는 주저하다가 그간 자신이 저승에서 겪은 일을 말하니 장인 박형감은 놀라워했다. 며칠 뒤 길이를 택하여 양선비는 정원여 방랑자와 꿈에도 그리던 혼례를 올렸다. 초례를 치르고 신랑은 신방에 들어가 신부를 마주대했다. 신부의 모습은 자신이 다녀온 저승에서 본 그때 그 모습이었기에 더욱 신기한 마음에 신부를 바라보며 말했다. 부인, 저승에서 만난 이후로 이승에서 이리 우리가 정식 부부의 연을 맺으니 기쁘기 한량 없소. 허허. 이 말에 새색시는 뜬금없다는 생각에 신랑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무슨 말인지 물었으며 신랑이 저승에서 일어난 일들을 수상히 전하자 신부가 정색하며 말했다. 서방님, 제가 지난 3년 동안 기다리느라 노처녀가 되어 앞날이 암담했었는데 첫 만남에 위로는 고사하고 어찌 그런 허무맹랑한 말씀을 하시는지요. 더구나 제가 주로의 기녀 행색을 하고 정식 혼례도 올리지 않고 서방님과 며칠 밤을 지냈다니 망측할 따름입니다. 양반과 선비의 채통을 생각하신다면 다시는 그런 허황된 농담을 입에 담지 마셔요. 이 말을 듣고 신랑 양선비는 무안해졌고 다시는 저승에서의 일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양선비는 꿈인 듯 아닌 듯 알쏭달쏭한 자신만이 아는 저승과 이승에서의 인연으로 맞이한 아내가 자신의 천상배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다 저승에서 첫눈에 반했던 아름다운 아내의 모습이 떠오를 때면 저승 친구 한선비와 함께 이승으로 나왔던 산속 동굴을 찾아 보기도 했으나 그 어디에도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기에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일이 꿈이었나 싶기도 하여 헛웃음을 지으며 지난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늘이 정해준 아내를 소중히 여기며 자신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준다. 조선시대의 어느 거울에 갖고자 하는 것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욕심 많은 영감이 있었다. 그는 10년 넘게 과거 공부를 했으나 매번 과거 시험에 떨어져서 낙방거사라 불리는 선비였다. 문벌이 있는 집안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산도 많은 집안도 아니라서 한 번에 자기의 모든 욕심을 채우기에는 벼슬살이만큼 매력적인 것이 없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여 사리사욕을 챙기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아내를 다그쳐 판서벼슬을 하고 있는 저 외숙부의 힘을 빌어 가진 재산을 다 처분하여 작은 마을에 현감 자리를 얻었다. 현감은 부임한 첫날부터 돈 마련할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쏟아부은 재산을 되찾고 싶었다. 이방이야 아전들을 매일 들볶았고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해서 작은 마을이었지만 어느 정도 재산을 채워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전 중에 세금 징수를 담당하는 호방의 옷차림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허름한 옷을 입고 다녔던 것 같은데 요 며칠 사이에 옷차림이 정갈하고 매무새도 좋아 보였다. 현감은 혹여 호방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뒷돈을 챙기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어 지나가는 호방을 불러세웠다. 여보게 자네, 근래 들어 옷차림새가 좋아졌네 그려. 든든한 뒷배라도 얻은 것인가? 연유가 무엇인가? 현감의 부름에 호방이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사또나리,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늦장가를 갔습니다요. 그런데 아내가 바느질 솜씨가 좋아서 매일 이리 옷매무새를 신경 써줍니다요. 그런가? 늦복이 터졌구먼 그래. 가서 일 보게나. 현감은 호방의 말을 듣고 호방의 아내가 궁금해졌고 이방을 불러 자세히 물었다. 이에 이방이 희죽희죽 웃으면서 말했다. 나리께서도 아셨습니까요? 아, 글쎄, 호방이 늦장가를 들더니 색시를 잘 얻었지 뭡니까요? 마을에서 소문난 절색인데다가 침선이며 살림 솜씨가 야무지기로 소문이 자자합니다요. 이 말을 듣고 현감은 턱수염을 쓰다듬으며 호방의 색시가 정말 소문대로인지 궁금해졌다. 현감은 궁금증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어느 날 평복으로 환복하고 호방의 집을 먼 발치에서 살펴보았다. 과연 먼 발치에서 보아도 한눈의 미인이라 알아볼 수 있으리만치 호방의 아내는 절색이었다. 그날 이후 현감은 앉으나 서나 호방의 아내가 내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급기야는 호방의 아내를 뺏으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호방같이 한미한 자에게 그런 미인은 과분하지. 나 같은 양반에게나 어울리지. 언감생심 그런 자에게 머물게 하기는 아깝고 말고 아무렴. 현감은 호방의 아내를 어찌 빼앗을까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에 아전들이 내기 장기를 두는데 옆에서 호방이 훈수를 두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보고 현감은 불현듯 좋은 묘안이 떠올랐고 호방에게 다가가 말했다. 여보게,
자네는 내기를 좋아하는가? 사또날이 저는 즐기지는 않지만 가끔 재미로 탁배기 내기 장기는 둡니다요. 그래? 어디 그럼 자네 나와 내기 한번 할 텐가? 어리둥절해하며 호방이 현감을 바라보자 현감이 다시 말했다. 내가 내는 세 가지 문제를 맞히면 자네에게 3,000냥을 상금으로 주겠네. 어떠한가? 호방은 내기 돈으로는 큰 돈이라는 생각에 미심쩍었으나 한편으로 기가 솔깃했다. 사또나리, 설마 농은 아니신지요? 어찌 그리 큰 돈을 저 같은 한미한 자와 내기로 내신다고 하십니까요? 아닐세, 내 농이 아닐세. 정말로 세 문제를 맞히면 상금을 그 자리에서 주겠네. 호방은 내심 큰 돈에 욕심이 생기자 현감에게 답했다. 날이 그리 약조를 해주신다면야 소인이야 좋습니다만 제가 문제를 못 맞힐 경우에는 그만큼 드릴 것이 없습니다요. 어허, 뭘 그리 부담을 갖는가? 내 그리 못 맞힐 문제를 내지는 않겠네만. 무엇을 걸어야 내기를 하는 재미도 있으니 자네가 문제를 못 맞히면 자네 철을 나에게 보내시게나. 그냥 재미이니 부담 갖지 말게나. 호방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고 아차 싶었다. 평소 욕심이 많은 현감이 자신의 아내를 마음에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아채고 내기를 거절했다. 하지만 현감은 한 번 뱉은 말을 주워 담느냐고 하며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호방은 현감이 자신의 자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으니 두려워 더는 거절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날 저녁 호방은 아내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았지만 통 입맛이 없었다. 평소와 달리 남편이 밥맛이 없어 하자 아내가 걱정하며 말했다. 서방님, 어째 찬이 입에 맞지 않으셔요?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신가요? 혼자 속으로 끓이지 마시고 솔직히 말씀해 보셔요. 아내의 말을 듣고 호방은 낮에 현관과 내기를 하기로 한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남편의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한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다. 서방님, 내일은 제가 알아서 할 터이니 집에서 염려 말고 기다리고 계세요. 다음 날 호방의 아내는 현감을 찾아갔다. 현감은 아름다운 호방의 아내를 보고 말했다. 호방은 어디 가고 어찌 자네가 오셨는가? 사또날이 남편이 몸이 몹시 좋지 않아 제가 대신하여 내기에 참여했으면 합니다. 현감은 아내의 미모를 보고 욕심이 생겼으며 집안일만 하는 아녀자인 것이 오히려 잘 되었다는 생각에 내기를 진행하기로 했다. 여보시게 남편이 아프다니 안 되었네 그려. 세 문제를 맞추면 약조한 대로 자네에게 3,000냥을 주도록 함세. 이 말을 듣고 호방의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답했다. 날이 저희에게 3,000냥은 너무 과합니다. 대신에 제가 문제를 모두 맞히면 사또께서 즉시 이 고을을 떠나시는 건 어떠신지요? 그냥 재미로 말씀드리는 것이니 놓여 마십시오. 사또는 조금 괘씸했으나 어차피 자신이 이길 것이라는 생각에 호방 아내의 말을 받아들였다.
이어서 호방의 아내는 주위에 증인이 있어야 하니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내기를 하자고 했다. 현감은 아전들과 현청의 속인들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까지 증인이 되도록 했다. 자리가 마련되자 현감이 첫 문제를 냈다. 첫 번째 문제를 내겠네. 해가 떠서 지는 동안 해는 하루에 몇 일을 가는지 알아맞추시게.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거침없이 답했다. 요 며칠 전에 제가 아침에 해 뜰 무렵 집을 나와 부지런히 걸어서 딱 해질녘에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제 집에서 친정집까지 거리가 90리가 되오니 해는 하루에 90리를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답을 듣고 현감은 놀랐으나 짐짓 태어난 척했다. 기실 현감은 세 문제 모두 제대로 된 답이 없을 것들만 고른 터라 다음 문제는 못 맞힐 것으로 생각했다. 이어서 현감이 헛기침을 하며 문제를 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를 내겠네. 담 넘어 보이는 배밭의 배나무가지에 무수한 참새가 앉아 있는데 모두 몇 마리인지 맞추시게나. 이 문제를 듣고 호방의 아내는 역시나 주저없이 말했다. 날이 지난 가을에 배밭에서 가지마다 하나씩 열린 배를 따보니 모두 901개의 배를 수확했습니다. 필시 가지마다 한 마리의 참새를 셈하면 모두 901마리일 것입니다. 이 답을 듣고 구경꾼들이 웅성거렸고 명쾌한 답에 모두가 환호하고 박수를 치며 놀라워했다. 현감은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답 역시 반박할 만한 준비가 돼 있지 않았고 주위의 반응을 보니 틀렸다고 하기도 어려웠다. 마지막 한 문제를 남기고 현감은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를 내겠네. 자네가 보기에 내 머리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겠는가? 이 문제를 듣고 아내가 역시 주저없이 말했다. 날이 소인이 보기에는 딱 8근 반이 나가겠습니다. 이리 답하자 현감은 속으로 옳거니 하면서 반박했다. 예끼 여보게, 어찌 무게를 재보지도 않고 그리 말하는가? 정답이라 할 수 없네. 이 말을 듣자 호방의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날이 정 그러하시다면 사또의 머리를 떼어서 무게를 재보면 될 일입니다. 어떠십니까? 이 말을 듣고 현감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더는 반박을 못하고 숙소로 돌아갔다. 구경꾼들은 호방의 아내가 아무도 맞히기 힘든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현감이 부도덕하고 욕심이 과해서 무리한 내기를 했다고도 수근거렸다. 그날 밤 현감은 부하인 아정과 속인들, 백성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벌였다는 생각에 더는 숙소에 머무를 수 없었다. 아무도 모르게 짐을 챙겨 날이 밝기 전에 마을을 떠났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마을을 찾지도 않았고 그 근처로도 지나가질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백성을 보살피기는커녕 본인의 사리 사욕만 앞세우는 욕심 많은 현감을 쫓아냈다는 생각에 기뻤으며 호방 아내의 의연함과 지혜를 모두 칭찬했다.
호방과 그의 아내는 더 이상 둘 사이를 간섭받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옛날 한양 누각골 어느 기와집 서랑채 방문이 열리며 중년의 사내가 반가운 목소리로 손님을 맞이한다. 어서 들어오게나. 자네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르네. 아유, 그러셨습니까요? 마음이 급한 사내는 손님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퇴근하듯 묻는다. 여보게, 내 일전에 부탁하던 것은 어찌 되었나? 아, 뭘 말씀하시는 게입니까요? 제가 요즘 도통 정신이 없어서. 일전에도 여러 차례 말했거늘. 어디 참하고 고운 여인네를 말이네. 그거요? 그건 좀 어렵겠습니다. 제가 아주머니를 잘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리하면 아주머니 처지가 딱해질 것이 염려돼요. 아니, 남의 아내 처지를 염려할 필요가 뭐 있겠나. 그런 쓸데없는 생각 말고, 재색을 겸비한 여인네만 물색해 얻어준다면 자네에게도 후하게 살해야겠네. 주인이 이리 말하니 이웃 최서방은 못 이기는 척 그리 하겠다 답하고 방을 나갔다. 최서방이 방을 나가자 방 안을 더듬더듬하여 자리에 앉는 주인은 김저민이라는 점쟁이였다. 김서방은 어려서 시력을 잃자 일찍이 복수를 배우러 소문난 점집에 의탁하여 지내다가 장성한 후에는 복슬도 어지간히 익혔기에 복슬로 생업을 삼으려고 집으로 돌아왔다. 얼마 후 마을에서 곱고 참한 아내를 맞이하여 함께 평온한 삶을 이어온 지 15해가 지났다. 김서방은 앞을 보지 못하지만 용한 점술가로 이름이 나다 보니 들어오는 복채도 만만치 않았다. 부인 또한 심성이 착한 데다 허투루 낭비하지 않으며 살림을 알뜰하게 하니 쌓이는 재물 또한 늘어나 살림이 여유로웠다. 이에 마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부인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였다. 아유, 인물 좋고 참한 처자가 안못 보는 사내에게 시집간다고 난리였는데 저리 유복하게 잘 살 줄 누가 알았누? 그러게요. 김씨 어르신은 뭔 그리도 복이 많은 겐지 부인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살아도 부족하지가 않지요. 그런데 모든 부부는 겉으로 보면 다들 그럴싸하게 보일지라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천상과 연옥이 공존하는 사이라고 하지 않던가. 부부의 평온한 삶에도 조금씩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으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 부부간의 일인 듯 하였다. 스멀스멀 김서방의 마음속에도 참한 처자를 부실로 얻었으면 하는 마음이 일어났다. 딱히 부인이 마음에 차지하는 것도 아니지만 다른 여인네와도 한번 살아봤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더니 급기야는 아내에게 그 말을 꺼내보았다. 허나 아내의 태도는 강경했고 김서방이 그 말이라도 내비치면 아내는 득달같이 성을 내며 성실히 살림을 꾸리고 남편을 진심으로 대한 자신의 삶을 가치 없는 것으로 치부한다고 눈물을 흘렸다. 아내 앞에서는 더 이상 내색할 수 없었지만 김서방의 오언은
사그라들기는커녕 더 간절해졌고 커져만 갔다. 내 남들에겐 별것도 아닌 천지 만물을 바라보는 복록을 누리지 못하였으니 아내를 둘쯤 두어 기쁨을 추구하여 부족함을 메운다 한들 설마 천지신명께서 벌하기야 하겠는가? 당시 풍속으로 여유가 있는 남정네가 접시를 두는 것을 금하지는 않았기에 아내 역시 마냥 반대만은 할 수 없었다. 남편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막상 남편으로부터 첩을 두고 싶다는 말을 들으니 부하가 치미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거기에다 만약 첩을 들인다면 자칫 어렵사리 모아온 재산을 당진하고 집안의 풍파가 끊이지 않을 것이 우려되었다. 그렇다고 반대만 한다면 남편과의 사이는 더 서먹서먹해지고 애정이 식어 말끝마다 송곳같이 서로를 찌르게 될 터이니 첩을 들였을 때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될 것이고 남편이 중국엔 첩을 얻는 게 당연한 수순으로 기결될 것이라는 생각에 아내는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할지 전전긍긍하였다. 아내는 그 고민으로 침식을 잃을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남편 김서방은 아내 몰래 가진 수단을 써서라도 첩을 얻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웃 최서방에게 부탁을 하였던 것이다. 여러 날 부탁을 들어온 최서방은 그날도 김서방네 사랑방 문을 나올 때에 적당한 여인을 알아보겠다고 대답은 하였으나 그대로 이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김서방의 아내가 지난 세월 애써온 것을 이웃하여 지켜보았을 뿐만 아니라 동리 안에서도 재색을 겸비한 데다 품성이 착하고 행실이 바르다고 이름을 드날리는데 그러한 아내를 제쳐놓고 몰래 첩을 얻는다는 것은 만부당한 일이라는 생각이었다. 최서방은 그동안 잘 지내온 김서방네의 불화를 부채질할 수 없다는 생각에 다른 방도가 없는지 밤잠을 설치며 궁리하던 차에 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튿날 김서방이 복슬 의뢰가 들어와 출타한 사이 김서방의 아내를 찾아가서 그간의 정황을 소상히 실토하고 목소리를 낮추어 모종의 계획을 전하고 동의를 구한 후에 집으로 돌아갔다. 저녁 무렵이 되자 최서방은 김서방이 기거한 것을 보고 사랑채를 다시 찾았다. 김서방은 이웃 최서방이 무슨 금은 보화라도 가져오는 사람인 듯이 반가이 맞았다. 그래, 마땅한 여인네를 찾았는가? 예, 그렇지 않아도 오늘 하루 종일 다녀본 끝에 요 아래 금층교 밑에 사는 박서방의 여식이 합당한 듯합니다. 그래? 그럼 나이는 몇 살이고 모양새는 어떠한가? 처자의 나이는 방년 18세요. 예의 범절에 능하고 침선 방적에는 더할 나위 없으며 그 외모 또한 절세 가인이 따로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박서방에게 말씀을 전하니 어르신께서 숫장가도 아닌데다 첩실로다 들이신다면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집안이 가난하니 좀 재물을 전해주면 혹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정말 최서방 말 같다면요. 우리 집 가세가 파산지경에 이르더라도 재물은 얼마든지 대줄 테니 속히 태기를 하자고 하시게나 그려.
돈 양 푼이나 보낸다면 일이 잘 풀릴 듯 하다는 최서방의 말에 며칠 후 김서방은 아내가 없는 틈을 타 장롱 속에 깊이 숨겨두었던 동계짝을 몰래 끄집어내어 최서방에게 전하고 닷새 후에 신부와 신혼방을 차리기로 택일하였다. 김서방은 닷새 후를 손꼽아 기다렸다. 날은 왜 이리 더디 가는지 새 신부를 맞이한다는 생각에 하루하루가 구름 위에 원한 금침을 덮고 자는 듯했다. 한편으로는 이 큰 기쁨을 아내가 눈치챌까 조마조마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건 이미 김서방의 마음에 걸림돌은 아니 되었다. 일단 일을 저지르고 보면 아내인들 어쩌겠는가. 받아들일 수밖에. 이리 시간은 흘러 학수고대하던 그날이 되었다. 저녁 때가 되자 김서방은 꽃다운 나이에 접실로 들어오는 신부를 배려하여 자신도 새신랑 못지않게 보이려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아내에게는 점치러 나간다며 길을 나섰다. 신부 집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눈에 훤히 비추는 듯 지팡이도 필요 없을 정도로 발걸음이 가벼웠다. 중도에서 최서방을 만나 금춘교 및 박서방네를 찾은 김서방은 비록 접시를 망정 장인이 되는 박서방에게 예를 갖추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밤이 깊어가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밤이 깊어지니 김서방은 신부가 기다리는 건넌방으로 안내되고 최서방은 집으로 돌아갔다. 훈훈한 방기운 속에 전에 맡아보지 못한 진한 분향에 취해 김서방은 마치 새신랑이라도 된 것처럼 신부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렇듯 향기로운 부인이 부족한 이 몸을 짝으로 맞아주니 고맙기 그지없소.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고 잠시 지내다 보면 조만간 안처를 구해줄 테니 조금만 참아주시오. 허허. 아닙니다, 서방님. 저희 친정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시니 저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혼인이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오래도록 잘 매시겠습니다. 새로 맞은 첩실에 기에 익은 듯 고운 음성은 자신이 천상직에 머무는 것처럼 황홀하여 모든 감각이 다 사라진 듯 하였다. 중년의 신랑과 방년의 신부는 이렇게 이야기꽃을 피우는 중에 신랑 김서방이 신부 손을 맞잡으며 웃음 섞인 한마디를 했다. 부인, 오늘 밤은 내 일생을 통틀어 제일 즐거운 날이요. 만약 당신을 음식에 비한다면 종묘제사에 바친 공고기와 표범의 탯줄일 것이요. 우리 집 마누라 같으면 명아주 나물에 조박 같을 것이외다. 허허. 이처럼 온갖 찬사를 아끼지 않으며 김서방은 따로 챙겨온 돈주머니를 신부에게 건넸다. 김서방은 이렇게 꿈같은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자 신부에게 또 보자는 말과 함께 신방을 나섰다. 김서방은 지난밤에 달콤한 꿈에서 아직 덜 깬 듯 느릿느릿 본가로 향했다. 대문에 들어서며 인기척을 내자 걱정하는 듯 본처 아내가 김서방을 맞았다. 아유, 간밤에는 네 댁에서 주무셨기에 아침에야 돌아오시니까 못 들어오실 것 같으면 기별이라도 하시지 그랬어요. 아내의 한마디에 김서방은 꿈에서 깬 듯 정신이 번쩍 나며 갑자기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몰려왔다. 그것이
이대감댁에 가서 마루에 앉아 경을 외며 점사를 내던 중에 어찌나 밤바람이 찬지 그만 배탈이 나서 설사를 하였지 뭐겠소. 이를 알고 주인이 나서며 또 설사가 날지 모르니 따뜻한 아랫목에서 배를 떼고 누워 있으라기에 그리 했더니만 글쎄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구려. 아유, 이리 걱정을 하다니 미안하오. 일이 둘러대니 김서방은 양심의 가책이 몰려오는지라 마음이 불편했으나 아내가 아무 토를 달지 않으니 다행히 넘어가겠구나 하고 안심도 되었다. 이렇게 잠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잠잠하던 아내의 숨소리가 조금 커지더니 평소와는 다른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넸다. 그도 그럴 것이지요. 종묘 제사에 바친 공고기와 표범의 탯줄에 거친 명아두 나물과 주법을 함께 잡수셨으니 어찌 뱃속인들 편하겠소. 그렇게 두셨으니 배탈에 설사가 날 수밖에요. 이 말에 김서방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었다. 이웃 최서방과 자신만이 아는 어제 일을 지난밤 새로 맞은 신부의 목소리로 들었으니 김서방은 식은땀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계실 며칠 전 이웃 최서방은 김서방의 청을 따를지 고심하던 차에 한 계책을 떠올렸고 김서방의 아내에게 찾아가 계책을 의논하였던 것이다. 아주머니, 아무리 생각해도 바깥 어르신의 말을 따른다면 두고 편치 않을 것 같아 일이 찾아왔습니다. 제 말을 따라 평소 안 하던 분단장을 하시고 목소리도 젊게 변조하여 새 신부인 것처럼 바깥 어르신을 새 신랑으로 맞아주시지요. 이 말을 들은 김서방의 아내는 이웃 최서방이 고마웠고 자신이 대역을 하면 남편의 소원도 풀어주는 것이 되고 앞으로 집안의 평안도 유지되며 재물이 새나가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에 순순히 응했다. 김서방의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평소에 쓰지 않던 진한 향이 나는 분을 바르고 새 옷 단장을 한 후 남편보다 먼저 박서방네 건넌방으로 들어간 후에 남편을 신랑으로 맞았던 것이다. 김서방의 아내는 비록 대역을 하였지만 남편이 실로 오랜만에 자신을 새색시로 대하는 것이 은근 재미도 났고 좋았으나 새 신부와 자신을 귀한 종묘 제사 음식과 거친 주법에 비유를 하니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있다고 여겨지자 심사가 뒤틀리기 시작했다. 게다가 다음 날 먼저 집으로 들어와 남편을 맞으니 남편이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는 더는 참을 수 없었기에 간밤에 들은 말들을 새 신부의 목소리로 말했던 것이다. 아내의 고운 새색시 목청을 듣고 김서방은 최서방의 아내와 짜고 자신을 감쪽같이 속인 것에 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잊고 지냈던 15년 전 아내를 새색시로 맞았을 때의 설레였던 기억이 떠올랐다. 이어서 자신을 옆에서 늘 챙겨주고 마음 써주었던 귀한 아내를 곁에 두고 그동안 헛되이 지나친 망상을 부렸구나 하는 마음에 아내에게 미안함과 부끄러움이 밀려오니 더더욱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후로 김서방은 더는
젊은 첩시를 얻겠다는 시도도 마음조차도 일체 내지 않았으며 지금 자신과 함께 나이 들어가는 아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천상 배필임을 의심치 않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여생을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